진행을 맡은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을을 지역구에 두고 있습니다. 전 금호고등학교 총장과 그리고 창업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목은 대학이 반미교 준비과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미래 사회를 대학이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미래는 어떨지 오늘 세 분 편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5분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우리 최재붕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얘기하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예로 우리 일자리 감소가 대표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디스토피아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에 의한 발전이 가져오는 인류 문명의 교체라고 봅니다. 10년 전 스마트폰 등장하기 이전에 비하면 지금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TV나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은행 관련 업무도 그냥 폰으로 하고 모든 정보를 얻는 플랫폼이 과거엔 TV, 라디오 이런 대중매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폰으로 넘어갔고요. 또 쇼핑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도 심지어는 재택근무하고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이 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었죠. 이게 사회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미 데이터는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7대 플랫폼은, 세계 7대 기업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즉 이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2개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세계 7대 기업으로 불리는데요. 여기 축적된 자본, 즉 시가총액 합계가 올해 1월 1일 6,800조였는데 제가 어제 봤더니 9,7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플랫폼은 안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가 무지하게 크다라고 전 세계 자본과 동학 개미들이 선택을 한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너희들이 더 강력해지겠구나. 그래서 급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류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그걸 더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는 강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도대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네이버가 어제 보니까 시총 50조를 돌파했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제조만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뭘 암기하고 수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애들이 재택에서 교육을 하면서요. 선생님들이 인터넷 1타 강사 강의를 다 걸어주셨어요. 수능이 교육의 목표라면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왜 가야 됩니까? 1타 강사가 훨씬 더 수능 좋은 점수는 보장하는 걸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무려 30만 명이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시대가 되었죠.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 7대 플랫폼 문명의 교체기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역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사회가 새롭게 무언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은 완전히 다르게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 수포자들입니다.
우리 아까 곽유미 장관님이 수학, 과학, 교육 강화해야 된다.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하고 제조산업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어차피 성적이라는 건 줄서기 하는 건데 나 공부 못하면 앞으로 미래 희망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요. 공부나 성적이나 학벌이나 어느 대학과 혈연, 지연, 학연을 가졌다든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가 하는 것보다 어떤 스펙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 뭐 웹툰 작가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새로운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발전하고 이 가장 어렵다는 문명적 혁명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자카탈리라는 미래학자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음악 듣는 거 보면요. 제가 인공장기라고 부르는 폰이 저절로 열리죠. 음악 듣고 싶어 그러면 폰이 열리고 디지털 플랫폼, 멜론이 됐든 유튜브에 됐든 접속하고 노래를 누르면 배달돼서 저한테 옵니다. 아탈리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인류는 소비 욕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폰이 열리고요. 어디 눌러서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돈을 5만 원 송금할래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표준이라면요. 이게 표준이라면 사회, 기업, 거의 모든 것들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죠. 저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BTS와 아미의 관계라고 봅니다. 원래 가수를 세계적으로 키우려면 자본과 방송이라는 권력이 같이 키워줘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SNS가 방송 대신 BTS를 키웠고요. 아미라는 팬덤이 자본 대신 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럼 룰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소비자 권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손끝으로 선택했을 때 진짜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미 광고 시장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방송 시장 말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60%가 우린 유튜브를 본다고 하니까요. 또 유통시장도 큰 변혁이 옵니다. 개인이 물건을 유통하고 방송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역량들, 이런 것들이 재정이 되고 많이 필요한데요. 이걸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이 길을 열어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개혁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분 교수님께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최 교수님이 이제 미래 사회의 경향, 트렌드 어떻게 변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거기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돌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직업도 바뀔 거고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3분의 2가 지금 있지도 않는 직업을 할 거다.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과거의 거를 가르쳐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이 학생들한테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 안 하던 것들인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발전하듯이 과거처럼 있는 그냥 사업만 있는 그런 직업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회사를 이루거나 만들거나 뭐 이래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뭐 지금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2가 한국에 오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막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 과거의 틀에 맞춰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로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그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금융인이 아니면 창업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 시스템도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뭐 그런 사이에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일이 이제 쓸모없어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예로서 전화 교환원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전화 교환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바로 자기가 재교육해가지고 새로운 직장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잃고 잠시 자기가 재충전하거나 아니면 배울 그런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가 사회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할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다 막 따라가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 직장이나 잡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는 거 가지고 될 수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사회에서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둘 다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업할 때 일단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뭘 제대로 학교를 다녔겠어요? 빌 게이츠가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어진 지식을 잘 외우는 사람만 계속 키우고 그런 학생들만 또 뭐 소위 말해 스카이 대학도 가고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규제 때문에 뭐 우버도 못 하지만 타다도 안 되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이제 많은 거죠. 아마 네이버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정부가 못하게 하고 법률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타다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그 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 어떡할 거냐. 당장 직장이 문제가 되고 자기가 벌이가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사회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사회 발전 때문에 변화가 되더라도 할 수 없이 직업이 바뀌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자기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한을 거기에 할 수 있게 사회가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보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교육 시스템도 평생교육이라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교육 투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도권 교육은 초중등고등학교에 들어가 있고 대학 교육 정도 쪽 하고 있고요.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돈을 안 쓰거든요. 이런 거를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종 총장님께서는 창업 쪽으로 또 그다음 재교육, 그다음 사회 안정망 다양한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저도 창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창업진흥원 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활성화할까 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이버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IT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기업들은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너무 큰 질문을 주셔서 사실 미래
저희가 매번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을 때마다 혹은 외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는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3년 뒤, 10년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잘 드리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굉장히 많이 드리면 제일 의아해하시는 게 왜 이렇게 모르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실제로 네이버는 잘 모르겠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라는 걸 어렴풋이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무엇이 방향이고라는 것을 확정짓고 3년 계획을 간다거나 이런 흐름들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가 창업가를 기른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쇼핑을 하자, 혹은 이제부터는 뭐 랩스를 만들자, 로봇을 만들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 사람에게 몇 년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연말이 되면 혹은 상반기, 하반기 때마다 그 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와서 나는 이 사업을 어디까지 끌어왔고 그리고 다음번에 어디까지 가겠어라는 스토리가 매력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음번에도 계속 지원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밖에서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조금 이렇게 애매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럴수록 이제 그 사업을 풀어가는 그 사업 대표가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그 시장에서 굉장히 부딪히면서 겪은 이 방향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이해하고 혹은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고집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스토리를 풀 거겠다는 그 각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길게 지원하는 그런 구조들이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은 다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기업의 미래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PC 시절부터 모바일 시절에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이 세 가지 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막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시는 단어지만 네이버 느려가지고 또 망할 거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또 지금 모바일에서 코로나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느린 지점도 있고 또 잘 안 풀리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내부의 멤버들은 PC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PC에 숙련돼서 오랫동안 그거를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세상은 모바일로 가고 있고 모바일로 바꾸자라고 해도 이미 PC에 익숙해진 굉장히 많은 이 직원들의 변화라는 것이 조직의 전체의 변화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도 PC에서 나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하고 전체를 다 전면 모바일로 전환해 왔던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진짜 좀 어렵다. 그때는 그래도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기기를 놓고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꽤 했다면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또 전면적으로 모든 회사들과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방향이고 이건 저희가 봐도 누구를 막론하고 디지털 없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심지어 교육 현장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그럼 또 플랫폼 기업의 엔지니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라고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매번 개발자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자 확보를 위해 저희가 되게 힘듭니다 하면 이제 다들 네이버마저 힘들면 어떠냐고 하시지만 저희의 또 경쟁 업체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을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굉장히 많이 스카우트 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개발자를 기르는 그 흐름이 과연 잘 준비되어 있냐라고 보면 또 이게 전공에서 나오는 그 개발자들의 숫자가 일단 한정적이고 굉장히 적어서 그럼 또 개발자를 육성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넥스트 재단을 만들어서 또 개발자 육성하고 뭐 이러지만 육성해가면서 산업 현장 닥치면서 이 시장이 변화하는 것까지 가보면 저희가 요새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개발자 숫자와 저희 개발자 숫자를 비교하면 이게 막 저희가 정말 언제까지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갖는 저희의 약간 자부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국 시장에 잘 맞는 것들을 잘 만들고 또 유저들에 집중해서 저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IT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 유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도 사업도 디자인도 모두 다 집중해서 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달라서 저는 이게 앞으로의 기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세상은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할 것 같다.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 저희가 없앤 저희의 직무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와서 일하는 10몇 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이 변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변하면서 개발자들이 왜 그렇게 회사에 교육을 해야 된다, 나를 성장시켜달라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나 보면 어제까지 썼던 개발 언어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는 뭐 개발 언어에 C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C 언어라는 건 세상에 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굉장히 냉정한 환경 속에 개발자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직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상대하는 다른 직군들도 역시 그 직무가 없어지면 그 다음번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더 이상 뭐 예전에는 디렉토리 서퍼라는 직업이 인터넷 업계에 굉장히 핫한 직업이었는데 디렉토리 서퍼가 직업이 유지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거 했던 직원들은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 없어진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20년간 사실 사회가 겪어야 할 변화를 저희 회사는 좀 미리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꽤 많은 이 새로운 직문을 간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거라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 측정을 잘못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래 사회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3년도 내다보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세 분 중에 서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는지요? 서로 상호 토론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한 대표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데요. 제가 그 개발자나 스타트업한 친구들을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개발하지 말아라. 스타트업 하지 말아라. 뭐 타다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배달의 민족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거 공공앱으로 대체해버리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개발자들이 이게 한국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네. 제가 사회의 표준이 바뀌고 또 교육의 표준이 바뀌어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개발자 하고 싶어요. 세계 5대 7대 기업에 가고 연봉 25만 불, 연봉 3억을 받으려면 개발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싶어들 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시각은 그래도 제조업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걸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험 잘 봐야 된다. 공무원 노량진 가서 공부해라. 수능만 잘 보면 네 인생이 풀린다. 계속 이런 것만 반복하고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뜨거나 그런 일자리에서 뜨면 계속 그냥 공세적으로 저거에 앞으로 뭘 바꾸겠냐. 플랫폼은 또 착취하는 기관 아니냐.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전체에 이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런 이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의 등장,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체가 이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은행 가야 되고 물건 사러 시장 가야 되고 그랬다면 이번 만약에 그 바이러스 감염 피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오더하고 은행 안 가도 되고 이런 디지털 문명이 잘 장착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꾹 다물고요.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55세인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택시기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스타트업 하는 개발자가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규제하고 못하게 하면 전 은근히 좋아요. 왜? 제 친구 편한 게 좋지 스타트업 하는 건 미래의 일이니까 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게 어른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잡아먹으면서 우리의 앞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규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보호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어른이 해야 될,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특히 또 뭐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아무리 규제나 법률을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옛날에 자동차 처음 나올 때 마차를 보호하려고 뭐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망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분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적응력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배달의 민족 말씀하셨죠. 배달의 민족 창업자나 우아한 형제의 창업자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막으려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을 했고, 이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아마 좋은 학교는 다 그럴 겁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잡아서 들어오는 사람이면 자기가 그걸 잘하니까 시험 잡아서 갈 수 있는 데 가는 거죠. 공무원, 뭐 대기업 이런 데 그냥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데니까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그게 아주 안락한 직장을 보장해주고 하니까 그걸 많이 하는데 과거하고 또 바뀐 게 서울대학도 보면 학생들이 창업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직장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꼭 보장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 앞날을.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한국 사회가 팽창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오면 대기업 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앞길이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서울대학 나온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는 애들이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아니네. 내가 내 직장이 내 앞길이 이게 보장된 게 아니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 뭐지? 그러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그 관심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실제로 창업을 대학교 때 하는 애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창업을 하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총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되는데요. 저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젊은 친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을 썼고 이미 배우지 않아도 날 때부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로 살았던 친구들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직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 어떤 능력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코스를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면 다음번에 어떻게 될 거야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친구들이 우리 애는 뭘 가르치면 나중에 좋은 회사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회사가 어떻게 돼 있을지 지금과 같은 대기업의 구조가 있겠냐. 과연 회사가 채용이라는 걸 하겠냐라는 것도 질문이고 그러면 프로그래밍 가르치면 돼? 그땐 또 AI가 다 프로그래밍 개발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학 교육은 조금 너무 현장과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막 자라는 그 어린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부터 계속 플랫폼과 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건 도구를 쉽게 만들어내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쉽게 만드는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나 혹은 육성,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육성이 한편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나머지는 본인이 그 도구를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 직원 뽑을 때 사실 전공이라는 걸 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어느 학교에 무슨 전공인지는 요즘 따지지 않고 주로 뭘 해봤냐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라 그래서 요새 자기 기술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었고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전공이 저희 회사에서 국한해서 얘기하면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큰 고려 요소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본인이 무엇을 주도적으로 해봤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문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현장에 있는 한성수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공을 보지 않는다. 무엇을 경험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야 할 시대에 저는 직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의적인 교육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은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기술적인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우리의 배움에 녹여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상호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이 서로 오고 갔고요. 오늘 이런 게 아마 좀 재밌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돼가지고 먼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은 현실은 19세기에 표준화된 노동자 교육 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의성, 다양성이 실종된 주입 교육,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 방식, 획일화된 대입 전형, 칸막이식 대학 학성 운영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미래 사회를 가는데 길목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지금 김영식 의원님이 한계는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시스템이 너무 경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경 지식, 지금 사실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 지식을 그거를 다 못 보게 하고 앉아가지고 시험지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고서 성적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게 또 대학 학력고사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성적 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틀리지 않는 교육을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하신 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한다기보다 교수나 교사가 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라. 이게 너희들한테 맞는 거다.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러니까 19세기의 그런 시스템 아니면 이 분과적인 학문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만 배울 게 아니라 옆에 걸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그 교육제도나 이런 학사제도 같은 것들이 그거 오히려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직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대학, 제가 뭐 지난번에 AI 그것 때문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 굉장히 앞서가는 대학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도 역시 너무 사일로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학과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커지면서 자꾸 그렇게 그런 경향을 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엄청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표준화된 그 학력고사,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도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서울대학에서 누가 A+ 받냐는 그 책을 보면 교수가 농담하는 것까지 다 받는 애들이, 받아 적는 애들이 A+ 받는다는 거죠. 교수하고 생각이 틀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말을 안 한다. 그리고 교수 말을 그냥 적는다. 이런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그런 거를 조장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는, 대학은 21세기 인재들을 20세기의 교수들이 19세기 시스템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그 경직되는 게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고 지금 김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융합형 인간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난 물리학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과학도 좀 알고 예술에도 좀 갔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직장, 특히 리더가 되려면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것까지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문과 이과 뭐를 통합하는 교육이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감성 플러스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춰야 되는, 그거를 북돋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의 많은 교육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야, 너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하고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 서로 설득하고 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직도 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대학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교수로서 가르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이 팀 과제를 내면 오히려 싫어해요. 네.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거보다 각자 시험 문제 내고 그 시험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은 놀고 나 혼자 해가지고 근데 내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 네네. 그 보상을 못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 회사 어디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새 뭐 이 학자가 돼도 교수가 돼도 논문이 저자가 대여섯 명은 보통이고 10명, 20명 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학교 현장에서는 팀워크를 가르치지는 않고 너 혼자 잘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애들은 또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내신 경쟁하다 보니까 옆에는 항상 경쟁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보다 내가 나는 게 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쟤하고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거를 18년 동안 배워오다 10몇 년 동안 배워오다 보니까 버릇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꾸는 게, 그래서 지금 암기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그 교육의 철학, 어떻게 방향을 바꿀 거냐,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할 건가, 그게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한성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채용할 때 전공을 보지 않고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묻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제 조금 전에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학이 어떤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직무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전문가적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획자라고 부르는 뭐 통상 문과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이 꽤 있는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변화가 굉장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건 물론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교육 모두 다 해당된 얘기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새롭게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오세영 총장님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팀 작업이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적게는 뭐 10명 이내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그게 짧게도 진행되지만 길게 진행되기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이 같은 멤버들이 어떻게 진도를 뽑아갈 거냐 심지어 기업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도 뽑지만 또 품질을 또 줘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각종 협업 도구 툴이나 스케줄 툴, 뭐 커뮤니케이션 툴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대면이라고 하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시절에 이 화상을 통해서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하면서 이 새로운 근무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많아졌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도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 친구가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특히 글로벌 작업을 하다 보면 외국 분들하고는 더더군다나 이게 그래서 연기력을 가르쳐야 되나? 이건 농담입니다. 연기력을 가르쳐야 되나? 뭐 저도 화상 미팅 할 때는 조금 더 고개를 더 세게 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것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은 실제로는 새로운 실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다양한 실험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로의 변화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야 하는 거여서 이게 뭐 전공이든 문과든 이과든 디자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이전에 저희가 뭐 교양 과목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슨 경제 일반, 정치 일반 이런 것들만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 교육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걸 이해하는 기술을 결국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해시키는 또 이 중간에 해석자의 역할과 같은 역할들도 저희 내부 IT 기업들 대부분 다 내부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성숙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술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문과와 이과가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진짜 대학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향은 알고 있는데 아주 변화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저희 현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분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대학 시스템 하에서 우리 대학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하고 남의 교수님 강의하고 전 세계 최고의 교수님 강의를 다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인 이들이 나는 왜 더 좋은 강의를 들으면 안 되지라는 의문도 품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요자의 그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보된 역량이 달라지는 거에 따른 그런 요구 사항 때문에 대학도 큰 변혁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그럼 어딜까? 첫째는 전문 지식은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건 명백합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전문 지식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뭐 개발자면 개발자, 과학 기술, 뭐 배터리의 신기술, 디스플레이, 메모리 이거 정말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쪽이 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류의 표준 문명이 달라졌다면 제일 근본적으로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총장님과 우리 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가장 큰 무게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저는 왜 그렇게 그걸 도출했냐면 세계 7대 플랫폼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누군 광고해가지고 자본의 힘으로 막 때려 부어서 자기가 플랫폼이 된 게 아니라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은 겁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최근 올라오는 틱톡, 뭐 어느 하나일 거, 네이버는 뭐 당연하죠. 이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야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제조업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2200조,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를 넘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애플 하나보다 못하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애플의 힘이 뭐냐? 애플 메모리 기술 없고요. 스마트폰 접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치 별로 없어 보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7억 명이 무조건 아이폰만 사요. 작년에 이 아이팟 프로 귀에 꼽는 이어폰 하나만 14조 원어치 팔았는데 그거 한 개에 30만 원씩 팔았습니다. 원가 따지면 2만 원도 안 되는 걸요. 80%의 마진을 남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왜? 팬덤이 있어서요. BTS가 아미가 키운 것처럼 애플도 무조건 애플만 산다는 애플 팬이 키운 겁니다. 최근 테슬라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 400조를 넘어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 테슬라가 결코 현차보다 나은 거 없어요. 뭐 도요타한테는 당연히 잘리죠. 도요타 세계 1위였던 기업 지금 시총 240조입니다. 이게 일본의 1위죠. 우리는 스펙만 하면 세계 최고만 하면 최초의 기술만 달면 다 될 거라고 믿었어요. 원래 일본이 그렇게 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M세대, G세대가 열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애플 아이폰처럼 난 무조건 테슬라 살 거야. 그럼 테슬라 잘 보십시오. 터치로 조정하고 패널로 하고 폰처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세대, 폰을 달고 태어난 세대는 더더군다나 자기가 열광하는 것만 소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뭘 담아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란 제조업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팬덤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을 사는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접으려면 접고 스펙을 줄이려면 줄이고 정해놓은 기술을 주입식으로 따라가서 해결하는 것만이 능력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좋아할까? 폰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럴까? 그 답을요 컨텐츠들이 보여줍니다. K-팝도 그렇죠. K 콘텐츠 보세요. 지금 아시아 넷플릭스 시청률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일본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 사랑의 불시착. 대한민국 콘텐츠 잘합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1호 기생충.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컨텐츠 파워는 전 세계 마음을 스스로 사로잡는다는 거죠. 제일 황당한 게 베이비샤크입니다. 지금 62억 뷰를 넘어서 유튜브 조회수 2위가 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 벤처기에서 만든 건데 이 정도의 파워를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제조업이 섞이면 되는 거라서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어려서부터 도대체 사람의 사로잡는 게 뭐지? 인간의 마음이란 건 뭐지? 이런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도요.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전 세계 사람을 사로잡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협업하고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시험으로 줄 세우기보다 그런 걸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계속 끌어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유튜버들 뒷광고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한 번에 이렇게 훅 가죠. 최근 박진영이 주목받고 있는 게요. 그 연예인들을 교육시키면서 첫째가 진실이다. 카메라 앞에서만 행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행동을
그냥 진실되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그럼 카메라 앞이라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버닝썬 사태니 이런 거에서도 그 JYP 소속 연예인들이 탈이 없었고요. 이번에 일본하고 한 니지 프로젝트에서도 애들 아이돌 되겠다는 그 여자 멤버 애들한테 진실과 성실과 겸허를 가르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써서 일본의 아줌마 팬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 박진영한테. 저는 그게 굉장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이돌뿐 아니라 기술자도, 엔지니어도, 프로그래머도, 개발자도 진짜 사람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어려서부터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미래 덕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서로 상호 질문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제가 우리 한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가 우리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제가 이제 교육을 공급자로서 어떻게 애들을 키울까? 요새 인터뷰해 보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 뭐 AI 머신러닝 프로젝트 해본 애들을 선호하더라고요. 어느 전공에 상관없이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계속 교수님 사실 말씀 주셨는데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전제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전제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간의 프로젝트 속에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샘플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 우리는 그럼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의 업무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혼자 풀 수 없는 일이어서 옆도 설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옆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치지 않고 뭐 리더라면 팀을 잘 끌어가야 하는 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잘 훈련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자꾸 창의적이라는 것이 곧 젊은 이제 저희 어린 직원들, 어린 그 조카들도 이렇게 보면 그냥 맘대로 하게 해줘라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구분되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읽는 능력에 대한 멤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는 내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막 생성이 되고 있고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쨌든 그걸 또 읽어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건 역시 또 사람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읽어내고, 예전엔 걸 트렌드라 이야기했던 것 같고, 저는 그게 한 명의 막 전지전능한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읽고 그것이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건지, 또 유저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심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희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예. 적폐청산하는데 1억으로 교육부를 없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교육부를 없애는 대안이, 제가 교육부 관료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그냥 의식 그 구조가 굳어가지고 그거를 지방으로 다 분산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초중고는 교육감이 권한이 있으니까 대학 이상은 그 어느 정도 법만 만들어 놓고 그 집행을 지자체에 광역에 맡겨두면 그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 폐지론까지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고 또 총장을 하면서도 많은 교육 계획에
대하여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갭 때문에 일어나는 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누가 그 갭을 메꿀 것인가 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교육자, 즉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가 어떤 시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변화라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변화에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다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교육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원장님 무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뭐 다 동의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우가 중요합니다. 방향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떤 토론회 가도 창의적인 걸 키워야 되고 융합적인 걸 키워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까 교사 양성 시스템 이런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교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질이 우수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수한 자질을 학생들한테 정말 시스템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게 쓰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저는 그거를 학교 운영의 이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학교에 운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교과 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행동하는 패턴이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이 규범에 맞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걸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면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신 지방자치 분권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뭐 다 교육청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교과과정 국가교육과정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따라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넣으려고 보니까 전체 시수는 정해졌는데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뭔가 빼야 되거든요. 그럼 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직장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국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게 수천 명이 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교육과정은 절반 정도만 요건 꼭 해야 돼. 국어, 수학 이런 건 꼭 해야 돼. 나머지는 지방이나 학교가 알아서 해. 그게 핀란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마다 어떤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다른 걸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육부가 전체를 갖다 100%를 교과 과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 100%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바꾸는 게 완전히 항공모함 같아가지고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시스템은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애자일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건 단위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 분권화를 하는 게 저는 하나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 폐지라기보다는 분권화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서 학교 단위에다 주는 교장이 알아서 난 이거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암기적 지식과 전문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구글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다 찾는 지식이 있긴 있지만 가짜 지식도 많고 어떤 게 이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냐 하는 거는 또 그게 사실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 체계화하는 거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팩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체계적인 그런 자기의 신념이나 그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암기적 지식을 해도 그걸 거기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놓고 그냥 이렇게 찾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개의 그 팩트들을 묶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식 체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문서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 종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 파일 박스에다가 시스템에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전문성이고, 그렇지 않고 팩트들을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는 그게 그렇게 되면 저는 쓸모없는 지식이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경제 기자 강일용이라고 합니다. 저 한성숙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네이버가 사실 계속 강조하시는 게 경쟁사에 비해서 좀 어려운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일단 경쟁사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익스퍼리멘트라 해서 이제 초중고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실제로 그 교육에 필요한 정도의 높은 레벨의 지식을 이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국내에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좀 이제 아까 데이터 다룰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경쟁사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단 자신이 내부에서 만든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용으로 완벽하게 편집해서 그런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그런 걸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그런 교육용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실 계획이나, 또는 아니면 좀 초중고생이나 대학생만을 위한 교육 콘텐츠 플랜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클라우드 상에 저희가 학문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좀 공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랑 그 AI 관련된 멤버십 과정을 좀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 지금 디자인이나 개발 쪽에서 만들었던 어떤 지식에 대한 공유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데뷔나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백과나 사전이나 이런 그 학문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좀 집중했었다면, 지금 저희가 안에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교육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 내부의 고민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웨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경남도 교육청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것들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형태들의 좀 고민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한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는 한중구라고 합니다. 시사평론가이기도 한데, 우선 여기 서울대 오세정 교수님 좀 만나기 힘든데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신문에 서울대 쪼개기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이거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시며, 또 저는 서울대 갈 때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겨울에 너무 추웠고서 이 귀를 때리는데 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제를 하자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서울대가 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대학원 중심제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균관대 최 교수님, 성균관대학이 그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하고, 특히 이제 조금 최 교수님 강의 들으면은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융합, 통섭, 융섭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어요. 교수님 그걸 꼭 확립해 주시고 지금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10년 전부터 나온 코인실리언스 이 개념, 그 다음에 세렌디퍼티 개념, 브레이크 스루 개념, 요것을 어떻게 최 교수님이 잘해서 융합, 통섭, 융섭에 조화시킬 것인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대학원 중심을 한다고 해서 학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부를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를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올해 뭐 한 20년 동안 추구해 왔는데 지금 상당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지식의 그 양이나 질이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뭐 우리 QS 평가에서 30몇 좀 하니까 그 정도 평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시작할 그 전에는 정말 우리 대학이 지식의 창출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지식의 전수만 했는데 이제 창출하는 것까지 좀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도 하고 이런 거로 가는 방향으로 갔고 우리가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거로 봐서는 선진국에 있는 대학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중심 대학 그냥 목표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쪼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융합형 인재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단과대학부로 쪼개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대학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종합대학적인 그런 교육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종합화에 찬성을 많이 했고 종합화 됐기 때문에 공대 학생들이 뭐 미래 강의도 듣고 인문학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학이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대학은 융합형 연구 중심 대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 보면 이게 단과대학으로 쪼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가 잘 나가는 거는요. 아마 총장님, 뭐 교수, 교직원 선생님 또 학생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잘해보자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한 10년 매진했더니 그 성과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합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도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게 목표라서 우리 의원님 불러준 자리에 이렇게 나섰는데요. 제가 엔지니어지만 진짜 중요한 게 앞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인문학, 예술, 감성, 인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융합해서 좋은 인재 만드는 거 어떤 건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열심히 가르치는 역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패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오늘 우리 실시간으로 또 우리 미래 사회를 대응하는 토크쇼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행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